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월 12일 오늘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TV 스튜디오에 앉아 계신 저를 비롯한 네 분의 국민 앵커, 사실상 지금 곧 대통령이 되실 우리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만나기 힘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저희도 굉장히 기분 좋고 기대되고요, 설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미장원도 다녀와서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82년도 네. 입사하신 거고 박광원 선배님이 84년이고 저는 사실은 조금 더 나이가 어립니다만 89년도에 KBS 입사해서 뭐 보도본부 입사시나 9시 뉴스를 진행했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뭐 강의나 방송을 했고 사실은 지난 10월부터 이 문재인 시민 캠프의 대변인으로 합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이 무척 든든했고요. 사실은 같은 언론계에 있으면서 사실 말 안 하지 않고 있는 많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있지만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걸 밝히고 나니 편안함도 있고요. 이렇게 같이 함께하게 돼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동지애를 느낍니다. 정말 반갑고 오늘 이러한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보도를 위한 9시 뉴스의 모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가슴 떨린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충분한 말씀 못 드렸는데 정말 널리 환영하고 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네. 그리고 우리 개념 앵커인 신경민 앵커 그 옆자리에 박강원 대변인, 박강원 앵커가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이 문재인 TV 9시 뉴스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까지 방송에 있었어요. 작년 12월 8일에 MBC를 떠났으니까 그 무렵까지는 방송을 해서 저는 사실 꼭 MBC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두 분, 우리 선배님들.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붓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를 12월 19일까지 잘 살려서, 같이 김기덕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12월 19일 날 아리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이 스튜디오에서. 네. 12월 19일까지 이어간다는 것은 저희가 그 이후에 20년 이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면 또 우리 네 사람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계속 대통령 욕도 좀 하고 대통령 더 잘하시라고 그러고 이런 프로그램도 방송과 언론이라는 거의 본질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언론 자유는 보장하시겠죠. 믿습니다. 잘리는 일 없고. 네, 그럼 먼저 오늘 문재인 TV 9시 뉴스 첫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터넷상에서는 벌써 국정원의 댓글녀로 모든 소식이 다 통하고 있더군요. 지금 그 역삼동 현장에서 방금 전에 박강원 기자가 모든 것을 취재해가지고 문재인 TV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막 달려왔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오후에 역삼동 그 현장에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장소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 최근에 민주당에 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국가정보원 3차장 밑에 심리정보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했고 그 국에 소속된 200명 정도의 요원들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어저께 현장에 민주당 공명선거 감시단과 경찰 그리고 선관위 직원이 함께 출동을 했는데 먼저 영상을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원식 본부장은요, 저희가 이제 그 당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회의를 하고 있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회의 멤버 중에 우원식 본부장, 조정식 본부장에서 몇 사람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마 밤 9시쯤 떠났으니까, 저 인터뷰를 한 시간이 10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문재인 TV에서 단독으로 촬영한 그런 화면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 접속, 이 말이죠. 동시 접속이 13만 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연인으로는 70만 건인데 대단한 접속 수를 보였고요. 그만큼 실시간 이게 또 검색 1위에 올랐어요. 네. 문재인 TV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건데 이건 저는 그렇습니다. 2012년 참 대한민국에서 다시 국정원과 선거 개입 의혹 이런 말이 같이 나온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네, 과거에 이게 독재 정권 시절도 아니고 지금 정말로 뭐라고 합니까? G20 정상회의를 하고 또 7대 강국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선거 공작 의혹을 받는다는 건 정말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네.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그 증거를 제대로 대라, 그 증거가 제대로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저희 그 우상호 단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증거가 있지 않은 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간에 많은 정보나 제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기 전까지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사실은 국정원 직원인 것은 맞는데 개인의 그냥 사는 곳이다라고 얘기한 채로 지금까지 문을 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안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건가요? 이 사태는 이제 사실 법률적으로 접근을 일단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아주 초유는 아니지만 있을 수 없는 21세기 더군다나 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이걸 일단은 이 정치적인 문제일수록 법률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네. 법률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는 엄청난 거고요. 또 사실이 아니라고 그럴 경우에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이게 말하자면 현행범 의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행범일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강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것이 경찰의 임무거든요. 네. 물론 상대가 국정원이라는 경찰보다 훨씬 더 권력이 센 기관이긴 하지만 그러나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옳은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있는 것은 법률적 접근을 경찰이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조금 전 화면에서 그분이 수사과장이라고 하시던데, 네, 그분이 이제 가족이 오면은 명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컴퓨터를 포함해서 의혹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통신 그 자료 요구권이라는 게 있답니다. 더 통신 회사에 그걸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답니다. 네, 그것도 경찰의 권한인데 하지 않고 있고, 또 선관위 직원도 현장에 도착해서 충분하게 의심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댓글을 달고 비방했다는 건, 그러니까 우선 제일 의심이 되는 건 컴퓨터 아니겠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런 아주 좀 뭐라고 할까, 미흡한 조치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수사의 기법으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일단 이 장소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현행범이기 때문에요. 현행범이라는 의심이 너무 강하죠. 용의자인데도 현행범이고 이건 또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대해서 즉시 강제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지금 경찰이 정말로 법률적으로 또 수사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하드디스크,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특히 이 안에 있는 28살 먹은 이 여자분의 통신 기록이나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오빠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오빠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오빠인지도 잘 모를 거고요. 가령 아주 나쁜 상황에서는 국정원 직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령 오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수사기관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안 돼 있고 24시간 동안 이렇게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진배가 없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이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작 정치 또는 선거 개입 이런 의혹을 받고 그렇죠. 있는 마당이면은 떳떳하게 낮에 우리들이 문제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 심리정보국이 어떤 일을 하는 네. 곳이고 또 이 여직원의 근무 시간, 근무 네. 기록 이런 걸 다 내놓으면은 밝힐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의혹을 해소하는데 국정원이 좀 당당하게 나서달라 하는 그런 요구도 좀 하고 싶고요. 국정원 직원들은 그 출입 기록이 아주 정확하게 찍힙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도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위험, 그러니까 그 서로의 이제 그런 그 의심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직원이 김모 이제 여직원인데요. 국정원 직원으로 신분이 확인이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직원의 그 출입 기록, 국정원 출입 기록을 국민들한테 정정당당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 들어온 제보를 보면은 이 여직원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일정한 시간에 다시 이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여기서 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들어온 제보 가운데는 어제 이런 사건이 터지자마자 새누리당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는 이제 그런 제보도 들어와 있고요. 또 국정원이 저녁 9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됐다. 그런 뭐 제보도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어저께 이제 그 9시 반경에 검찰에 이 상황을 전화로 공식적으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총장 대행으로부터 공안부장에게 대검 공안부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요. 오늘 하루 상황을 보면은 검찰이 별로 이 사건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은 걸로 이제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에서는 국정원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안으로서 저희에게 답변을 줄 만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이제 국정원의 여러 가지 다른 책임들을 묻다 보니 이 부분이 조금 묻힌 감이 없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국정원과 또 국정원의 그 여직원이죠. 심리정보국 소속 여직원인데요. 20대 후반의 여직원인데 그 여직원하고 그 여직원의 상사를 고발을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경찰로서는 법률적으로 좀 전에 우리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착수를 해야죠. 고발을 했으니까.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조금 일이 펼쳐지고 조금 해결될 만한 기미들이 보이는지요? 어쨌든 경찰이 저희들이 고발한 거니까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해야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피고발인 조사를 하고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죠. 당장에 뭐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이죠. 아마 하드디스크 확보가 제일 큰 일이겠죠. 근데 하드디스크는 기술적으로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28살 먹은 그 김모라는 여성 직원이죠. 여직원이 무슨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은 있죠. 본인의 지식이건 아니면 외부의 지식건 간에. 근데 하드디스크를 지운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아마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찰이나 검찰 내지는 국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숙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정황을 종합해 보면 별 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이것을 어영부영 하여튼 시간을 끌어보자는 것으로 읽히네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은요.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TV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그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하드디스크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에겐 안철수가 있다. 안철수에게 맞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확실한 그 정치적 공조를 기술적 공조로 이어갈 수 있는 중대한 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언 고맙습니다. 혹시 문재인 TV를 보고 계시다면 그분께서 조금 더 순순히 이런저런 자료들을 내놓으시면 가장 일이 해결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가요? 네.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갈까요? 아니, 네.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공당의 새누리당 간부가 박 캠프에 있는 간부가 또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그 로켓 발사, 그게 미사일이 됐든 인공위성이 됐든 뭐든지 간에요.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정보의 또 상당 부분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의존을 하거든요. 네. 그건 정보의 협력이죠. 그게 국제관계,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정보 교류나 협력도 안 됐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를 믿지 못해서 안 주는 건지 그렇게 대미 외교를 잘한다고 대중 외교까지 희생을 하면서 해왔던 정권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와가지고 협조가 되지 않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정부가 이렇게 안보에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전부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이에요. 네, 국방장관 제외하고는 주요한 이 지금 나라의 안보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놀랍게도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이라. 그런데 문재인 후보를 놓고 계속 안보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이제 별로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그 전에는 NLL 가지고 했다가 뭐 했다가 하는데 근데 문 후보는 실제로 특전사에 가서 이 낙하산 점프를 40차례나 했고 또 8.18 도끼만행 미류나무 벨 때는 그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누구보다도 투철한 안보관을 갖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북한 체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정치 공세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딱 북한의 이 말이죠. 오늘 이 로켓 발사 이것으로 해서 더 이상 안보를 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정치 공세하기는 어렵게 됐다. 민망하게 됐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지켜본 문재인 후보님은 사실은 이제 남성으로서 어떤 그 권위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어떤 군대 갔다 왔다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권위의식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진정한 권위가 있는 그러한 후보로 보이고요. 그 5개의 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마침 국방부에 있는 어떤 군인들의 어떤 그 복지 문제에 대한 발표도 하셨고 오늘 마침 참으로 그 공교롭게도 오늘 바로 지금 직후에 하시는 그 연설, 후보의 연설이 한반도 평화와 공존에 대한 연설을 저희가 하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치 어떤 이러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을 한다고 저희 쪽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계셨는데 어찌됐든 잠시 후에 있을 문재인 후보의 연설을 저희가 함께 듣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 연설을 들으시면 군대 미필 정권과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 어떻게 다른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9시 35분부터 사실 이 연설이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방송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18대 4년 동안 정보위원회를 했습니다. 정보위원회가 이제 바로 국정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정원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제 북한이 주로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그 북한 문제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그 감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 정말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이라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이 무슨 뭐 로켓 미사일 뭐 이런 그 명칭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요. 그렇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경민 앵커나 박강원 앵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좀 우위를 점하고 저는 전방에서 소대장 했습니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하고 바로 지척의 거리에서 1년 동안은 그 DMZ에서 소대장 근무를 했고요. 그 1년 동안에는 그 밑에 페바라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좀 실감이 나죠. 북한이라는 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좀 교통이 불편했던 시기였습니다만은 북한이라는 게 사실 걸어서 올라가거나 차 타고 올라가면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실감했습니다. 네. 여기 뭐 장교 출신이시군요. 여러분들 막 칭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외교통일 관련이었습니다. 외교통일 관련은
처음인 것 같네요. 모두 11번 방송 연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벌써 중반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11번 중에서 거의 이제 반은 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 방송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네. 네. 아니 뭐 연설이나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토론을 네. 봬도 네. 참 좋은 연사다, 좋은 화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볼수록 보고 싶어지는 연사, 참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연사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인 거잖아요. 방송적으로 봤을 때는 발음이나 이런 건 사투리 때문에 네. 사실 좋은 연사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만은 진정성이 있죠. 예. 네. 사실 사람이라는 게 네. 시청자들이 다 그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판단하고 그 이야기의 앞으로의 어떤 실현 가능이라든지 약속을 지킬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괜찮은 사람인 것이 괜찮은 화자인 것 같습니다. 시청률도 보면은요, 네. 우리 문재인 후보 텔레비전 연설 시청률이 그동안에 11%를 넘어섰거든요. 높은 상대 겁니다. 박근혜 예. 후보는 뭐 3%, 4%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는데 그 2배 이상, 거의 3배까지 차이가 났는데 이게 한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매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고 네. 저희들도 굉장히 참 놀라웠었습니다. 네. 문재인 현상입니다. 쉽게 궁금한 얘기하면.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더 알고 싶다라는 네. 그런 심정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캠프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미디어 단장인데요. 미디어 단장 뭐 이름은 거창합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TV 토론하고 금방 얘기 들으셨던 이 후보 연설 그리고 찬조 연설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제 맡아서 하는데요. 후보 연설은 보시다시피 후보가 굉장히 꼼꼼하게 연설문을 챙기고 그 내용을 상당히 많이 본인이 파악하고 있어서 이 연설문을 쓰는 저희 보좌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네. 그리고 피곤한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전국을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피곤한데 이걸 고칩니다. 이거 아주 저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격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엔 꼭 토론을 앞두고 혼자만의 그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한 시간을 가지신다는 게 어떤 이야기의 준비 과정으로서 좋은 저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토론의 가장 좋은 준비는 사실 쉬는 겁니다. 네. 자료 보면서 자기도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 그리고 쉬고 저는 자라고 권하거든요. 제발 5분이라도 꼭 자라라고 하는데 안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옆에서 성격이. 사실은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이야기가 많으실 텐데 사실은 그러한 시간을 거쳐서 본인만의 참 고독한 자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잘 배려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이 토론장에 올라가는 이제 저희들이 에스코트하고 제가 미디어 단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TV 토론 벌써 2번 했지 않습니까? 토론장에 또 스튜디오에 올라갈 때 보면은 참 외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저렇게 외로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라는 느낌을 갖는데 TV 토론 관련 얘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고 네. 전달해 보겠습니다. 2번 TV 토론에 있었던 것 중에서 저희들 영상 준비한 거 보시고 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신 게 1, 2차 법정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정한 토론이고요. 양자 토론은 아니고 이게 법적 요건이 있어가지고 이번 대선에서는 그러니까 18대 대선에서는 3자 토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 토론에서는 그 당시에는 5자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주목을 받지 않을 수밖에 않았던 것이 이유가 있는 게요. MB가 토론을 뭐 엄청 싫어하는 후보였는데도 불구하고 44번 양자 토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의 토론이 법정 토론 이거 제외하고 17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정 토론 3회 법정 토론을 국민들이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요. 양자 토론이 너무나 많았고 각 방송사가 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후보가 하여튼 양자 토론을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단일화되기 전에는 단일화 핑계대고 단일화되니까 바쁘다 그러고 사실 그렇게 바쁘면 후보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일단 선거고요. 직접 하여튼 뭐 보통 선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초고 더군다나 대통령을 뽑는 거고 토론은 민주선거의 기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토론하지 않고 가는 지금 선진국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이미 후진국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것도 무슨 나라마다 랭킹을 매기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됐고요. 하여튼 이런 전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 번의 토론이 엄청난 국민적 관심을 가졌는데 보시다시피 선정된 주제에 따라서 1분 묻고 1분 답합니다. 이건 깨트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죠. 1, 2차 토론을 보면은요, 이 박근혜 후보가 자신이 발표한 공약도 제대로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과 관련된 것에 대한 자세한 질문이 들어가면 그거 제가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 저거 이거 뭐 계속 이렇게 나오죠. 계속 지시 대명사만 나오죠. 네, 그리고 경제민주화 관련된 질문을 던져도 뭐 그거 저거 이거 열심히 잘 얘기하는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그 실언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도박장 주인하고 룸사롱 주인들만 좋을 빛났습니다. 저는 그게 실언이라기보다도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럴 수 지하 있겠습니다. 경제가 무슨 뜻인지 자체를 잘 모르고 그래 이제 사실은 왜 두 차례 토론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그랬을 겁니다. 왜 박근혜 후보가 저렇게 양자 토론을 안 하려고 하는가? 응? 그렇죠. 딱 걸렸죠. 그렇죠. 양자 토론을 하면은 자기가 정말 자기 바닥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을 것 같고요. 정말로 두 번 토론 보고 우리 정세균 고문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믿음직스러운 후보, 걱정스러운 후보 딱 나뉘었다. 국민들이 아주 쉽게 판단이 됐을 거다. 그런 얘기도 했고. 사실 먼저 얘기하세요. 그 사정치라는 거 사실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 사정치에 도달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TV 토론을 제대로 활성화해서 사실은 유세라는 게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뭐 여러 가지 그 비극적인 일도 있었고 바쁜 일정 속에 바빠서 못한다는 TV 토론인데요. 새누리당으로서는. 근데 사실은 정당 대표를 뽑는 것에 있어서도 그 광역단체들을 가서 그 17차례의 토론들을 다 벌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정당 대표를 뽑을 때, 그래서 저희 대통령을 뽑을 때 그만큼의 토론도 제대로 벌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그 각 지역에 가서 그 각 지역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금의 유세의 그 모습보다도 그 광역단체에 가서의 그들의 그 어떤 그 지역의 그 현안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고 그런 제대로 된 토론을 벌여서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유권자들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새정치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쇄신, 정치개혁 중에서 이 TV 토론 활성화 캠페인을 말하자면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이 TV 토론을 준비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혹시 법정 토론 3번도 박근혜 후보가 거부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장난스러운 생각이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그래서 법을 한번 뒤져봤어요. 혹시 법정 토론 3번을 거부하려고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요. 법에 있습니다. 400만 원 돈을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벌금을 내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 손해는 뭐 엄청난 거겠죠.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1,200만 원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농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양자 토론을 거부하는 박근혜 후보가 일면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던 첫 해 2004년도에요. 국가보안법 협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김동영 대표였고요. 이제 박근혜 대표가 이제 당대표였죠. 그런데 그 남들은 정말 하루 종일 그 양측이 모여서 협상을 열심히 한 걸로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하루 종일 9시간 이상의 그 협상 동안 박근혜 대표가 딱 3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인공기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또 국가보안법이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에 4.84는 안전한가요? 그다음에 또 뭐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렇게 딱 세 질문밖에 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그 9시 뉴스 생방송이 이제 물리니까 이 9시 뉴스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회담이 결렬된 걸로 해야지 9시 뉴스가 끝나기 전에 회담이 결렬된 걸로 국민에게 알려지면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앉아 있었는데 9시 뉴스가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5마디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누군가가 계속 그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숙지하고 꺼내서 보고 또 이제 넣고 해가지고 사실 그 수척공주라는 별명이 그때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김현미 의원이 수척공주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뭔가를 계속 주머니에서 핸드폰 아니면 수첩을 꺼내서 들여다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런 별명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박광훈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의 그 토론의 모습에서 실망스러운 것은 토론의 형식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국정을 맡겼을 때 과연 제대로 어떤 정책과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정도인 거잖아요. 내용 자체에 대한 걱정이 드는 건데 사실은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말하기의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립되는 양측의 의견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논의하고 검증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되풀이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이끌어가는 과정인데 그 부분이 참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개념 어떤 그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토론 방식으로는 예상 문제를 뽑을 수 있어요. 한 50개 정도. 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또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이틀 정도 연습을 해가지고 나와서 그 답이 나오면은 딱 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지난 2차 토론 마지막에 한 6분 정도 자유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다시 질문 들어가고 재반론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서 버벅하고 이게 자기가 내놓은 정책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럽니다. 무슨 준비되느냐, 준비 안 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맨 처음 쓰셨는데 그거 쓰는 것까지 차마 그냥 봐줬는데 이거 더 이상 앞으로 쓰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 이거. 준비된이란 말을 쓰는 건.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참으로 국민들이 아마 걱정스러워요.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하지 않나 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 토론으로 밤을 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토론에 있어서의 그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이번 주 일요일이죠. 마지막 토론이 이제 사회 분야, 사회 여성, 뭐 문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게 되는데요. 저희 후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쭉 가신다면 그 후보를 검증하려는 국민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믿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100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분 동안 물론 새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200분을 120분. 전체 2시간. 네. 아니요. 100분씩 200분을 봤거든요. 이제 나머지 100분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200분을 두 후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200분 동안 사실 선을 본 거죠. 그 후보 두 사람, 이정희 후보까지 세 사람의 선을 본 건데 국민들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현재 미디어 언론의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MB 정권 이후에 너무 나빠져가지고 텔레비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심지어는요 박근혜 후보 압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엉망이 있습니다. 네. 또는 되게 이제 전문가들이 하거나 기자들이 하거나 뭐 그런 건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그 200분을 보고 압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만약에 전문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다른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겁니다. 최소한 비슷했다랄지 이런 표현을 써야 그것도 양심은 아니지만 그 표현은 그냥 나는 박이 네. 좋아요에 대해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고 도저히. 열광하고 이런 건데 그렇다면은 언론이나 전문가라는 이름을 떼고 나는 사랑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 좋지 예.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이런 것들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양심 그리고 언론의 정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토론의 자리였고 앞으로 한 번 더 남았거든요. 이번 일요일에 또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주 후보가 또 어떤 발언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족을 시킬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국민 앵커들의 귀환의 후반부는 그래서 편파 보도, 네. 지금 현재 대선 보도의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죠. 지금 제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언론에 관한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사면 초가의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은 사면이 편파 보도로 짜여 있습니다. 그건 모든 언론이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제대로 된 언론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오늘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당분간 바뀌지 않을 거고요. 일주일 남은 대선 국면에서도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언론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현명한 판단, 언론을 판단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지만은 언론 보도를 판단하면서 보도를 봐야 되는 이 한국민으로서는 대단히 머리도 좋아야 되고 고통스럽고 시간을 많이 허비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MB정부 5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열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익한 일인 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현재 방송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근무했던 MBC의 사장 김재철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람인데 이미 김재철이란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 나와 있고 제가 주의 깊은 아마 시청자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장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김재철이라는 사람이 일단 MBC 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웅변으로 우리의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고 그런데요. 또 하나는 이 김재철 같은 사람이 MBC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방송사, 다른 언론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대단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 시작에 물론 제가 쫓겨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MBC 뉴스데스크 앵커에서 쫓겨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보다 훨씬 더 고초를 많이 겪은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듣는 것이 일단 오늘의 언론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누군지 금방 아실 텐데요. 네. 지난 올림픽이죠. 북경 올림픽이 있어서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사이에 KBS에서는 사장이 몇천억을 배임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이건 누가 했는지 금방 다 아실 겁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KBS 정현주 사장인데요. 이분이 그 뒤에 모든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산 유세 현장에도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저한테는 선배가 되시고 그리고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도 워싱턴의 선임자로서도 계셨고 인생도 선배지만 기자로서도 선배고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몇 되지 않는 선배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저를 포함해서 이 국민 앵커들이 한마디씩 좀 인사와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주 선배님? 네, 전화가 연결된 거 통화는 됐는데 아마 지금 저희하고 오디오가 지금 아니었죠? 기술적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정현주 선배는 일단 참 특이한 분이죠. 그리고 칼럼에서 조중동
조폭 언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워싱턴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낸 정현주 선배가 칼럼에 써서 유명해졌습니다만은 워싱턴 그 특파원 사회에서 대화를 통해서 나온 굉장히 탁월한 한국 사회, 특히 한국의 언론을 짚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됐고, 이제는 뭐 모두 다 조중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조폭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분은 특히 아주 유명한 일화가요. 그 당시에 북한을 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북한 당국의 초청을 받아서 북한을 갔는데 북한이 너무 취재를 규제하고 특파원으로서의 취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바로 귀국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눈앞에서 발로 걷어찼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보다 더 귀중한 것은 언론 자유다. 언론을 이렇게 규제하는 당국하고는 거래하기 싫다. 아마 이제 그쪽에서 거래를 제안했겠죠. 네. 뭐뭘 해줄 테니까 기사를 잘 써주라. 라는 뭐 그런 거죠. 북한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패해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평양 갔을 때도 이거 해주면 얼마 줄래?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님은 진정한 언론인으로서, 그러니까 체제가 어떠하든 어떤 정권이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항거를 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연결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안산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뵀어요. 오랜만에 그 유세 현장에 오셨던데 또 유세도 막 열정적으로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 얼굴에 그 세월이 좀 느껴지는 면이 제가 좀 마음이 약간 짠했습니다. 원래는 기백이 참 있으신데 정운찬 총장님하고 경제학과 동기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또 마침 정문찬 그 총리께서 우리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셔가지고 그 두 분이 굉장히 어제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정현주 사장님께서. 오전엔 정운찬, 오후에 정현주 사장님 만나셨군요. 그러면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종종 생방송에서는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놀라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청취자들께서 뭐 이런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를 좀 하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까요? 이 언론 보도 지금 연결됐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정 선배님, 저 신경민입니다. 정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금 방송 중입니다. 이 문재인 TV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봤어요. 열심히들 잘하시네. 지금 4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뭐 이쪽에서 명명은 국민 앵커라고 돼 있는데 뭐 부끄럽습니다만 하여튼 이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왜 평소와 다르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십니까? 저는 뭐 이걸 하나 좀 여쭙고 싶네요. 근황은 제가 뭐 최근에 뵀기 때문에 뭐 근황은 여쭙지 않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만약에 정현주 전 사장이 지금 재판에서는 다 이기셨기 때문에 사장으로 다시 KBS에 복귀를 해서 남은 임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거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뭐 그런다면 사장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많이 묻거든요. 그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죠. 첫 번째 질문은 그거는 제가 이제 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이미 해임 취소 판결이 났거든요. 해임 과정이 법을 어긴 것이고 계약권은 이탈한 것이다. 그래서 위반한 거니까 그거가 잘못되었으니 취소하라는 명령이 났으니까 판결이 대법원 판결 판결이 났으니까 그 법정기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임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에
네. 저뿐만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 아래서 그 해임된 언론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의 30명이 다 돼가는데. 그렇습니다. 이분들 전부 다 제자리로 다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제자리로 돌려놓는 출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명박 정권 그 연장고 승계의 은혜 권력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정권이 교체가 돼야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5년 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봐요. 네. 5년 전 시대로 돌아가서 제자리에 자유권 주고 언론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다시 회복시켜주면은 지금 정권 시기에 의해서 장악된 방송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날이 오기를 이제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같이 네. 네, 같이 한번 그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거 네, 그 시기가 생각이 나네요. 저 박영선 앵커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질문 하나 받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어제는 유세 현장에 오셨던데 오늘은 유세 현장 안 가셨습니까? 내일 갑니다. 내일 전주에 가셔요? 네. 제 처가에 갑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항상 궁금한 게요. 법사위에서 제가 이제 이 KBS 정현주 사장 무죄났다. 법무부 장관한테 이 무죄인 사건을 기소한 검사들 왜 거기에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고 몇 번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매번 그 동문서답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들을 용서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용서하는 거, 저는 사실은 용서 못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용서를 하는 것, 화해를 하는 것의 대전제는 그런 일을, 잘못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전제가 돼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뉘우침과 진정성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지. 네.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기소한 검사들이 아직까지도 중요 보직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에 있죠, 전부. 네, 전부 핵심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혹시 문재인 TV를 보고 계시다면 굉장히 뜨끔뜨끔 하실 텐데요. 저는 정권 교체를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옳으신 말씀인데, 네네. 특히 말이죠. 네네.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하고, 네네. 정치검찰하고 재벌, 관료, 수구언론 이게 다 한 덩어리 카르텔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심동체들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검찰 거기에서 승승상 장구하는 인물들 도저히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예, 대전제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네. 일란선 쌍둥이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국회 와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런 식으로 승계돼 가는 경우에는 권력 구조가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회 와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요, 그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 정치 검찰들도 그렇고 어쩜 저렇게 정말 뻔뻔한 답변을 저렇게 그냥 아무 표정도 바뀌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거짓말도 잘하고 네. 뻔뻔스럽고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참 사람이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연의 동물하고 다른 점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저렇게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를까. 참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고
네, 그래서 참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마음고생은 많았지만은 뭐 제가 제 자신이나 뭐 우리 사회나 역사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왔으니까. 네네. 그냥 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 뼈감을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몸은 고단했지만은 마음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네. 지금 제 왼편에요. 우리 유정아 앵커 나와 계신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KBS 우리 유정아 앵커가 우리 세 사람은 MBC고 혼자 KBS에서 외롭다고 그러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네. KBS 출신들은 주로 한나라당 아니면은 새누리당에 많이 가 있잖아요. 네, 저 여기 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MBC 출신, KBS 출신 상관없이 깊은 동지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사장님 하실 때는 저는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제가 아침에 FM 가정음악을 하러 방송하러 갈 때 출근하시는 모습을 뵙고 제가 한번 깊이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예. 저는 그냥 이런 걸 여쭙고 싶어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편파 보도로 고생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모두 언론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는 입사할 때 왜 이 KBS에 들어오고 싶으냐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굉장히 멋지게 준비해서 세상을 향해서 늘 맑은 창을 열고 살고 싶다. 이런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선배님께서는 혹시 언론인이 되고자 했던 마음을 어떻게 가지셨는지랑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저런 이 지금의 고초들을 어떤 힘으로 견뎌내고 계신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모든 권력이 총동원이 됐는데 그때 사실은 쉽게 살고 편하게 살려면 그냥 한표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견뎌낸 거죠. 예. 쉽게 판단하면 세상산이든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가지셨던 초심, 이 언론인으로서 뭘 지키고 살고 싶으셨어요? 초심은 그냥 언론인으로서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을 하는 것, 그 두 개가 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 일을 사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은 그런 것에 대한 상당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언론 노조 위원장하고 MBC 노조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5년 전 그때의 그 이전 10년에 우리가 누렸던 제작의 자유권을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마음하고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길게 저희 통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격려해 주시고 저희가 좋은 정권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현주 전 사장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방송 언론 중에서도 이제 방송으로 좀 좁혀보겠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편파 보도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방법까지 다 쓰는데 요즘에 방송 보면 빨간색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빨간색 많은 것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편파 보도 저희들이 좀 모아놓은 것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 말고도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좀 박광원 앵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방송의 편파 보도는 정말 조금 전에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 대선 때 썼던 이 화면 조작인데요. 뭐냐면은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그 청중수가 가득 차게 보일 수도 있고 휑하게 비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면을 제가 봤더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집회의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내리 찍어가지고 화면이 꽉 차 보입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옆에서 지평선으로 찍는 겁니다. 저 멀리 찍어가지고 텅 빈 것처럼 보여요. 그래 이런 아주 초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화면, 그다음에 표정을 박근혜 후보 쪽은 막 웃는 거라든지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표정의 화면을 쓰고 문재인 후보 청중은 잠깐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진지하게 듣는데도 조용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화면을 이제 주로 쓴다든지 화면에 관한 얘기가 많고 또 하나는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에서도 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좋은 점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산층 70% 보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데 나쁜 것은 두루뭉술이 넘어가고 거꾸로 문재인 후보는 좋은 점은 두루뭉술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연 의료보험 100만 원 상한제를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제시하겠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제목 뽑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제목이 구체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나오는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두루뭉술해 합니다.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건 있으나 마나한 얘기잖아요. 다 지지해오는 것은 뻔한 얘기인데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국민 70% 중산층으로 가계부채 최우선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제목을 다는 데 비해서 문재인 후보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육성을 쓸 때 똑같습니다. 육성을 쓸 때 박근혜 후보 거는 그런 구체성이 있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귀에 들어오는 내용을 쓰는가 하면 문재인 후보는 네네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제목을 뽑는 건데요. 이 제목에서도 어쨌든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우호적인 편집의 의도가 들어가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비우호적인 편집의 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MBC 거고 좀 전에는 이제 KBS가 했는데. 그래서 87년에 했던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25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방송을. 네, 심각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가 그 안철수 후보가 이 해단식을 하면서 저희 문재인 후보의 지지,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한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이야기는 누락시킨 채 보도를 한 것이 MBC의 보도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 선언도 누락했지만 또는 지난번에 이제 토론하면서 1차 토론 때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의 사실에 근거해서 박근혜 후보의 아픈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천황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다카키모사원 이름으로 친일을 했다는 걸 사실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11.6 때 6억 원을 청와대 금고에 있는 6억 원을 그때 당시 음마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68만 원입니다. 이정희 후보의 특종 보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없고 무슨 0.1% 후보가 토론을 난장판을 만들었는 이 태도에 관한 얘기를 물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러고 바로 나온 게 뭐였습니까? 새누리당에서 무슨 이정희 방지법이라는 걸 나오니까 그게 무슨 이정희 방지법이냐 박근혜 보호법이다. 근데 네티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그거는 사실 소수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소수정당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국민들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총선에서 득표를 하고 현재 의석수 이런 걸 반영해서 이제 토론 참가 자격을 주는 건데 그런 말하자면 이 민주주의의 허점 가운데 다수결로 가다 보면은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장치로 그런 이제 참가 자격의 기준을 마련했던 것인데 그걸 당장에 문제 삼고는 본질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오죽했으면 말이죠. 저희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 광고를 만들면서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보지 못했던 감동적인 장면들, 이런 광고를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제가 이 문재인 후보를 모시고 텔레비전 연설 녹화를 가다 보니까 어느 방송사 현관에
우리한테 땡방 뉴스를 만들란 말이냐라는 이 성명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80년대의 땡전 뉴스에 이어서 지금 땡방 뉴스가 등장하려 한다. 이렇게 문구가 써 있는데요. 바로 그 땡전 뉴스를 진행했던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82년도에 입사를 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앵커를 했고 그랬는데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9시 뉴스의 앞부분 한 10분 정도가 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로 시작하는 그렇죠. 한 5분짜리 리포트가 나갔던 기억이 있고요. 네. 또 그 다음에 바로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오늘로 시작하는 그 리포트가 나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저희가 너무 그 가슴 답답해하고 또 한탄스러워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절로 지금 저희가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서 12월 19일 날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정권 교체를 이뤄주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인데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지금 그 서로의 네거티브 공방을 하지 말자라는 자제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언론이 그 네거티브에 대해서 약간 조장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대 측의 이야기에 대해 어떤 그 정책이나 그 후보에 대해서 중립적인 어떤 그 비판적인 언론의 시각으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상대를 무엇이라고 비방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반박을 내놓지 않는 한은 그것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다 보니까요. 그런 어떤 이 상대 측의 이야기를 그대로 날 것으로 보도하는 그러한 자세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그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 캠페인의 양재일 대표와 전화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근데 이렇죠. 전화 연결할 동안 제가 잠깐 이제 편파 대책 보도 위원회가 당내에 있거든요. 저도 회의에 가끔 제가 지금 문방위 소속이기 때문에 회의에 가는데요. 사면 초과하듯이 아까 이 사면이 다 편파 보도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항의를 하고 항의해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운 게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뭐 편집의 자유니 뭐니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책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보도를 보면은 너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제도에 맞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보도를 해볼 수 없는 사면 편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80년대보다 더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 80년대에는 일단 언론 매체가 9개밖에 없었고요. 그 9개 중에 동아일보, 특히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아주 극소수죠. 극소수의 언론들이 일단이라도 공정한 뉴스를 싣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모든 국민들이 그 1단짜리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그렇죠. 행간을 읽어서 가령 무슨 단식이 있으면은 급한 사태, 정치인의 사태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기자들도 노력을 했고 유해 정치부장이랄지 국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일단이라도 행간을 읽도록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매체는 엄청 많아지고 스마트 시대라고 그러고 인터넷 시대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매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지만 매체의 그 광고 의존도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광고 의존도, 기업 의존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매체 환경도 나빠졌고 언론의 환경도 나빠졌고 지금은 그때 동아일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아일보 그 당시는 석간이었는데 석간 동아일보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다릴 언론이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아주 척박한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은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뚫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투표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80년대보다 7, 80년대보다 더 훨씬 어려워졌다라는 비보를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민원연이나 언론 소비자 주권 같은 어떤 이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방송학계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학회의 선거방송 긴급진단 세미나가 열렸고요. 18대 대선 선거방송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려서 지금 현재의 이 대선을 앞둔 각종 방송들의 행태가 참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 양지일 대표님이 전화를 지금 안 받으시네요. 예.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 편파 언론 환경 속에서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후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제대로 바른 판단해서 투표해서 문재인 후보를 찍을 수 있을까? 이것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비되어 있나요? 뉴스타파 여론조사 관련 동영상은? 네. 네, 이거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제 답변이 무색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김원태 소장님 전화 연결은 되나요? 아직? 네네. 그럼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여론조사 얘기를 먼저 하고 김원태 소장님과 전화 연결을 하는 걸로 할 텐데요. 김원태 소장님이 요새 그 절에 가 계신데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네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오늘까지 이제 내일 아침 신문에 조간에 이제 보도되는 것이 이제 공표의 마지막 시한인데 지금 조금 전에요. 네. 내일 아침 한국경제신문 여론조사가 막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와 글로벌 리서치가 한 것인데요. 박근혜 후보가 47%, 문재인 후보가 45.7, 그래서 1.3포인트 차이. 1.3%. 네. 네네. 대체로 지금 보면은 가장 좁혀져 있는 게 0.9. 그리고 리얼미터는 어제 하루 조사는 뒤집어졌습니다. 네, 뒤집어졌고. 오마이뉴스 조사가 뒤집어졌고요. 네, 2% 많으면 3%. 그걸 약간 벗어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앞선 것도 있고 그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 굉장히 이 추세 자체가 바뀐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 약간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에서 다시 좁아지면서 이제 좀 있으면 그게 교차하는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가위형에서 집게형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교차를 할 수 있는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라고 이렇게 교차를 하는 시점이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한 사흘 정도 지나면 오지 않을까. 사흘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사흘까지 안 갈까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여론조사 의존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건 저는 추세라고 보고요. 네. 물론 이제 이따 김원태 소장님 연결되면은 그 뭐가 중요한지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저는 그 당선 가능성에 관한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거하고 또 하나는 투표를 하겠다는 투표 의사층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선관위 조사에서 80% 넘게 나왔거든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재외국민 투표율인데 71% 감동적입니다. 2,000km씩 자동차 타고 와서 투표한 분 얘기. 차두리 선수가 2시간 자동차 타고 와서 투표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오은미 씨가 우리 바깥 양반하고 우리 아들이 문재인 후보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그게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이 재외국민 투표가 그렇게 높아진 것은 유학생들이 그렇게 투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서는 독재자의 뭐 2세가 스트롱맨스 도터. 네. 독재자의 차력사가 아니까 독재자죠. 그러니까. 독재자 2세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밖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메르켈 총리가 히틀러의 딸이었다면 총리가 됐겠느냐. 그리고 스탈린의 딸이 러시아 대통령에 나온다면 그게 국민들이 용서가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 그럼 이디아민의 딸이 물론 아프리카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그런 비유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굉장히 좀 이 자긍심에 굉장히 손상을 많이 받았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 거리까지 투표하러 갔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하면은요.
이 40대가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40대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당선될 것이다라고 보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사실은 이제 그 저희 선대위에서요. 광화문 대첩을 놓고 상당히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저희가 5시 반 예정을 하고 광화문에 그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뭐 2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또 3시에 하겠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좀 그 신사적이지 못한 면이 그렇죠. 그날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는요, 뭐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뭐 대구에서도 올라온다 그러고 전국적으로 다 올라온다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면 이게 비교가 될 텐데,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선대위의 본부장들이 모여서 장소를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계광장으로 옮겨가자. 우리가 아무래도 연락도 많이 안 했고, 그래서 많이 오겠느냐. 날씨도 너무 춥고, 네. 또 저녁 때 되면 해가 지고 나면 이게 영하 12도 정도 되는데, 낮에 2시에는 뭐 영하 4, 5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무리다. 뭐 이래서 막 회의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냥 이 없으면 잇몸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정말 네. 맞붙어보자 그랬는데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 거의 그러니까 저는 그날의 분위기가 네. 마치 사실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정확하게 일치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어찌됐든 그 시점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추세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후보께서 계속 올라가시는. 어찌 생각하면 그 광화문 대첩에서 앞서서 새누리당이 그 자리를 점하고 있다가 물러가고 그 노란 물결이 어디선가 숨어 있다가 횡단보도에서 쫙 건너서 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를 보다 보니까 그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물러나고 여기를 딱 접수하는 게 어떤 추세의 반전을 마치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대가 노란물은 골고루 있었다면요.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빨간물은 특정한 세대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커피 파시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전투경찰이 얘기를 했답니다. 예, 전투경찰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전투경찰들이 그날 뭐 엄청 많이 왔는데 네. 물론 우연이지만 노란색에 근접한 이 녹색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환영한다. 경찰도 우리 편이다. 전투경찰도 도와주시고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날 아주 참 인상적이고 네.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네. 기억에 남을 날이었죠. 네. 네. 모두들 이제 그 강화문 가자 해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어가지고요. 완전히 그 3시에 새누리당 집회와 이 우리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집회가 달랐다라는 것이 이제 그 지역에 계셨던 네. 그 상점 주인들의 말씀이셨죠. 네. 네. 지금 김원태 소장님 네.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네. 김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박광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밤늦게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장님 최근에 여론조사 이 결과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여론조사 실시차는 이제 마지막이었는데요. 네. 데이터들이 좀 나오는데 상당히 그야말로 초박빙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는 무응답 비율이 무척 중요한데 네. 무응답 비율이 한 대략적으로 이제 회사마다 다르지만 15% 정도 되고요. 네. 이제 두 후보를 합치게 되면 한 80%가 넘어가게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투표율 같은 걸 감안을 해서 보게 되면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 문재인 후보가 향후에 그 지도 상승 흐름을 잡고 있어야지만 네. 오히려 소폭 이길 수 있는 흐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가장 유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령별, 지역별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당선 가능성에 대한 조사, 뭐 투표율 가장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이제 지금
지금으로서는 이게 좀 전문적인 지역일 수는 있는데, 네. 현재 그 무응답층,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에서 20, 30대라든지, 네. 여론조사 무응답층에서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층들이, 네. 무응답층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층들, 안철수 후보를 일부 지지했던 중도 보수층들은 박근혜 후보로 지지가 흡수된 걸로 보이는데, 네. 반면에 아직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리고 20,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면 네. 문재인 후보로 충분히 흡수가 안 된 상태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젊은 20, 30대 투표율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조사는 투표율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이제 결과일 텐데, 투표율까지 따져서 본다면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면은 문재인 후보가 확실히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지난 총선 때도 조금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지금 최근에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77%, 네. 그 정도가 된다라면 상당 부분 이제 이 민주 후보, 국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네. 다만 이제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박근혜 후보 지지층들이 이제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투표율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는. 네. 그래서 보수층들도 이제 결국 이게 점유비, 구성비의 문제인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표율이 77%까지는 올라가는 게 상당히 이제 유리해지는 거고, 다만 이제 실제로 물론 이제 70%대가 나온다 할지라도 만일 향후 일주일 동안이라도 이제 이 민주진보 진영의 사기가 대폭 올라가고, 네. 반대로 이제 보수층의 사기가 오히려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네. 투표율이 70, 2, 3일 할지라도 불리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상적으로 결집했다라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20, 30대가 5, 60대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낮다라고 볼 때는, 네. 어쨌든 투표율이 75% 이상 올라가야지 네. 유리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네. 아이고, 밤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김 소장님.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77%를 이루어서 문재인 후보의 말춤도 보고 승리도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춤 추게 되면 박영선 씨 나가야 됩니다. 저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안 나가도 되죠. 네. 저희가 다 같이 나가서 말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그럴 만한 흥이 안 날까요? 제가 네. 이미 요즘 유세 현장에 가서요. 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제가 이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청중들이 문재인 찍자 이겁니다. 이제 로고송이 된 거예요. 네네네.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어제도 김원태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투표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중요한데, 지난번에 민경배 경희대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층들이 투표를 안 하는 젊은 층은 말하자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의 미래를 반드시 투표를 통해서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어떤 걸 예. 끝내야 될 시간인가요? 예, 이제 끝날 네, 시간이 그러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유정아 얘기를 좀 해주시죠. 2분 남겨서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뭐 마치 문재인 후보 같습니다, 제가. 문 후보님을 가까이서 뵈면서 느끼는 건 절대로 어디 이렇게 나서거나 튀지 않으면서 할 일을 한다. 마지막 클로징을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편파 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이제 외람되지만 제목이 TV 뉴스의 정치적 통제 요인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15분의 KBS 기자 선후배들을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은 TV 뉴스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통제, 또 혹은 어떤 광고나 그러한 것들을 통한 경제적인 통제, 또 사회의 압력 같은 사회적인 통제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통제 요인은 조직 안에서의 선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언론사에 계시는 이제 선후배 여러분께서 지금의 그런 어떤 공정하지 못한 보도, 언론 탄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항들을 하고 계시고 제작 거부도 하고 계시지만 앞서서 저희가 오늘 낮에 박영선 선배와 함께 브리핑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다 같은 선후배 동지들인데 이러한 불공정 보도라고 해서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힘을 내셔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의 초심을 다잡은다면 이러한 언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 SBS에서의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남태평양에 있는 한 지름이 2.5km밖에 안 되고 사는 사람들은 200명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는 나눔의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아로파 정신이라고 하는데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루 먹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고 무엇이든 나누고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애달파하고 어떤 아픈 사람이나 아이 난 사람이나 병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서로 베푸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나눔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문재인 후보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어느 날 처음부터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싸움 끝에 이 공존이냐 공멸이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공존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의 이러한 그 상황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다르시겠지만 한 번쯤 지금의 삶과 예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내 삶을 어떤 사람에게 표를 주었을 때 제대로 영위해 나갈 수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꼼꼼히 따져 보신다면 저희가 12월 19일 말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선배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국민 앵커의 귀환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2시간 동안 방송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인연과 기쁨을 느낍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마지막 클로징. 네. 네. 오늘 이 국민 앵커의 귀환을 보시고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효과가 만점이랍니다. 그리고요, 이걸 매일 하라네요. 매일 해도 되나요? 네. 효과가 만점이라 하면 분명히 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낙검수처럼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띄우고 인터넷에도 바로 띄워서 대박을 치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주셨고요. 이 문재인 TV를 보는 분들에게 꼭 투표하라. 이 말씀을 꼭 강조하라고 이렇게 또 조언도 해주시고 또 가짜 세력 이명박근혜 투표하여 심판하자. 이 얘기를 마지막 클로징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또 있으시고요. 그리고 20대, 30대가 부모님, 조부모님 설득해서 투표장에 꼭 모시고 가고 또 자식들, 손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문재인 후보를 반드시 찍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뭐 조언을 주시는 걸 보면은 저희가 오늘 그렇게 방송을 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마지막 말씀을 그러면 신 선배님께서. 네. 개념 앵커, 신경민 앵커의 클로징 멘트입니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저는 MB는 좋은 선생님은 아닙니다만은 유능한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참 쉽고 간단하게 알려줬고요. 지난 5년 동안을 돌아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것인지, 정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치는 목숨도 뺏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MB는 참 유능한 선생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근사한 얘기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미래에 대한 가장 유능한 예지자는 과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현재도 알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는 그렇게 중요하고 정치의 핵심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MB가 친절하게 알려줬듯이 대통령 하나쯤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우리 골목도 파괴하고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서 심지어는 가게를 위협할 뿐만 아니고 목숨까지 뺏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5년 뒤에 우리의 골목, 우리의 미래, 우리의 한국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대통령 하나쯤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리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친 대로 판단한 대로 투표하는 겁니다. 그 투표에 우리의 5년, 우리의 50년이 달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투표는 물론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요,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MB 덕입니다. 지금까지 여긴 MBC가 아니라 문재인 TV였습니다. 역시 멋진 클로징이셨습니다. 네, 어떻게 마무리를? 네. 박강원 앵커도 하셔야죠, 마무리를.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9일 날 꼭 아리랑을 부르고 싶고요. 신선배가 정말 MB가 좋은 선생이 아니라 유능한 선생이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딱 사실 꼭 해야 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직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MBC 후배, 물론 선배도 있습니다. 파업 170일 하고 또 그 징계 또 받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25년 이상 된 기자 PD들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일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픈데 최근에는 또 권고사직을 시킨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들어서 반드시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로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배와 후배들이 MBC를 또 강제로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제가 좀 등골이 좀 오싹해지고 좀 상황이 그 정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꼭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투표를 하셔서 정권을 바꿔야 그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권 교체 절박함을 우리 박강원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재밌었죠? 네. 네, 시청자들도 재밌었으면 좋겠고 네. 또 할 수 있는지는 PD맘이니까요. 이건 저희들이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 재미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